공장 안은 굉금으로 가득 찼다. 쇠와 쇠가 부딪히는 소리, 컨베이어 벨트가 굴러가는 소리, 그리고 쉴 새 없이 돌아가는 기계들의 날카로운 마찰음이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박동했다. 그 소음의 바닷속에서 박진우는 마치 고요한 섬처럼 서 있었다. 그의 등은 약간 굽어 있었고 어깨는 축 늘어져 있었다. 헐렁한 작업복 안에서 그의 몸은 작아 보였으며 단정하게 자른 짧은 머리 아래로 드러난 그의 표정은 항상 멍한 듯했다. 동그란 안경 너머로 보이는 그의 눈빛은 깊이가 없어 보였고 마치 모든 것에 무관심한 사람처럼 천천히 깜빡였다. 그는 조립 라인에서 나사를 조이는 단순한 작업을 맡고 있었다. 하루에 수천 개의 나사를 같은 자리, 같은 방식으로 조여야 하는 반복적인 일이었다. 사람들은 그를 박바보라고 불렀다. 그는 그 별명을 들을 때마다 그저 희미하게 웃을 뿐이었다. 사람들의 비웃음, 무시, 때로는 노골적인 모욕도 그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듯 보였다. 사실 그들의 조롱은 그가 수년간 공들여 쌓아 올린 완벽한 가면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재료에 불과했다. 야, 박바보, 그것도 제대로 못해, 이 손님아. 라인의 반장인 김대리가 성난 목소리로 진우의 등 뒤에서 소리쳤다. 진우는 깜짝 놀란 듯 어깨를 움츠리며 고개를 숙였다. 그의 손은 이미 닿은 부품을 들고 있었지만 김대리의 꾸짖음에 잠시 멈칫했다. 김대리는 험악한 표정으로 진우가 조립한 부품을 거칠게 낚아챘다. 이게 뭐야? 나사가 덜 조여졌잖아. 한 번만 더 실수하면 그땐 정말 가만 안 둬. 김대리는 부품을 진우의 발치에 던져버리고는 거칠게 발을 구르며 돌아섰다. 주변의 동료들은 키득거리며 웃거나 동정하는 시선조차 주지 않았다. 모두에게 진우는 그저 쓸모없는 존재. 회사의 가장 낮은 곳에 있는 하찮은 부품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진우의 눈은 멍한 표정 아래서 아주 짧은 순간 날카롭게 빛났다. 던져진 부품이 바닥에 부딪히는 순간의 각도, 반사되어 튕겨나가는 궤적, 그리고 그 소리까지 그의 머릿속에서는 순식간에 분석되었다. 덜 조여진 나사는 그가 의도적으로 한 행동이었다. 정해진 규격보다 단 0.1mm 정도 덜 조여서 겉보기에는 문제가 없지만 조금만 힘을 주면 쉽게 풀리도록 만들었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완벽하게 계산된 행동이라는 것을 아무도 모르게 숨겼다. 그의 머릿속은 결코 멍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공장 전체의 소음을 음표처럼 분해하고 있었다. 각 기계의 미세한 떨림, 부품이 지나가는 속도, 사람들의 움직임, 심지어 김대리의 걸음걸이에 숨어있는 미묘한 분노까지도 그는 모두 감지했다. 그의 신경은 수만 개의 안테나처럼 모든 정보를 흡수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주변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이해하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그저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처럼 보일 뿐이었다. 퇴근 시간이 되자 진우는 느릿느릿 걸어서 공장 문을 나섰다. 어깨에 맨 낡은 가방에는 오늘 점심으로 먹다 남은 김밥 한 줄과 달아빠진 낡은 책 한 권이 전부였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동안 그의 발걸음은 몹시 피곤해 보였다. 그는 사람들의 무리 속에서 자신을 지워버리는 데 익숙해 있었다. 그는 그저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조용히 걸었다. 그러나 그의 눈은 늘 주변을 훑고 있었다. 그의 뇌는 무의식적으로 주변 사람들의 표정, 걸음걸이, 시선이 향하는 곳을 분석하고 있었다. 이 거리에 숨어있는 잠재적인 위협을 탐색하는 것은 그에게 수십 년 동안 몸에 밴 습관이었다. 집에 도착하자 익숙한 냄새가 진우를 방했다. 된장찌개의 구수한 냄새와 갓 지은 밥 냄새. 그에게는 이 세상의 어떤 명품 향수보다도 달콤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유나라의 밝은 미소가 그를 맞이했다. 아라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진우의 진짜 모습을 아는 사람이자 그가 지금의 삶을 선택한 이유였다. 여보, 왔어 많이 힘들었지. 아라는 진우의 목에 팔을 두르고 그를 꽉 껴안았다. 진우는 아라의 부드러운 머리카락에 얼굴을 파묻었다. 이 순간만큼은
공장 안의 모든 소음과 모욕, 그리고 과거의 그림자가 모두 사라지는 듯했다. 진우는 그제야 굽었던 어깨를 펴고 멍했던 눈빛에 따뜻한 온기를 되찾았다. 그는 아라의 머리를 다정하게 쓰다듬었다. 괜찮아. 아라야. 별로 힘들지도 않은데 뭘? 진우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느리고 어눌했지만 그 안에는 아라를 향한 깊은 사랑과 진심이 담겨 있었다. 아라는 진우의 손을 잡고 식탁으로 이끌었다. 삐, 빨리 앉아. 내가 오늘 여보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였어. 진우는 식탁에 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를 바라보았다. 단순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한 끼 식사. 그에게는 이 모든 것이 기적과도 같았다. 아라가 숟가락에 밥과 찌개를 얹어 진우의 입으로 가져가 주었다. 그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받아먹으며 행복하게 웃었다. 식사 내내 아라는 오늘 있었던 일들을 재잘거렸다. 그녀는 작은 디자인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 회사 분위기가 조금 이상하다고 했다. 오늘 말이야, 회사에 깡패 같은 아저씨들이 왔어. 우리 부장님이랑 엄청 심각하게 얘기하던데. 뭔가 무서운 분위기였어. 괜히 내가 쫄았지 뭐야. 아라는 웃으며 말했지만 진우는 순간적으로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의 안테나는 순식간에 작동했다. 깡패 같은 아저씨들, 부장님과 심각한 대화.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수십 개의 가설이 동시에 돌아가고 있었다. 그가 과거에 상대했던 조직들이 떠올랐다. 단순한 동네 양아치들이 아니라 거대한 범죄 조직의 일원들, 그들의 행동 양식, 표정, 말투까지 모두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었다. 하지만 진우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숟가락을 내려놓고 아라의 손을 잡았다. 걱정하지 마. 별일 아닐 거야. 어쩌면 그저 부장님 아는 사람일지도 모르고. 우리 아라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거지. 진우는 부드럽게 그녀를 안심시켰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조용한 경보음이 울리고 있었다. 그는 아라의 말에서 단순히 무서운 분위기 이상의 것을 감지했다. 그것은 마치 고요한 연못에 돌멩이가 던져진 것처럼 그의 평화로운 삶에 미묘한 파문을 일으키는 첫 번째 징조였다. 그날 밤 아라가 잠든 후 진우는 조용히 거실로 나왔다. 창밖은 칠흑같이 어두웠지만 그의 눈은 완벽하게 어둠에 적응하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서서 집안을 훑어보았다. 모든 물건들의 위치, 가구의 배치, 심지어 아라가 벗어놓은 잠옷의 위치까지도 그의 머릿속에 완벽하게 기억되어 있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집안의 모든 잠재적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있었다. 창문의 잠금 상태, 문이 내구성, 비상시 탈출 경로. 이 모든 것은 그에게 숨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행동이었다. 진우는 자신의 과거를 철저히 지우고 싶었다. 그가 몸담았던 비밀 조직, 횡령 블랙 드래곤의 잔혹한 임무들, 그리고 그의 손에 쓰러져간 수많은 목숨들. 그는 더 이상 핏빛으로 물든 과거를 되풀이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모든 기술과 능력을 숨기고 가장 평범하고 하찮은 사람처럼 살기로 결심했다. 그가 박바보라는 가면을 쓴 것은 바로 이 작은 행복을 지키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이었다. 하지만 아라의 말은 그의 오랜 평화를 위협하는 첫 번째 균열이었다. 그는 직감적으로 느꼈다. 이 일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이며 그들의 삶에 그림자를 들이우기 시작할 것이라고. 진우는 주먹을 꽉 쥐었다. 힘을 줘도 그의 손은 전혀 떨리지 않았다. 오랜 시간 단련된 근육은 잠들어 있었지만 여전히 언제든 깨어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결심했다. 만약 그들이 정말로 아렉에 해를 끼치려고 한다면 그는 더 이상 바보 같은 가면 뒤에 숨어 있지 않을 것이다. 그는 다시 과거의 괴물이 되어 자신의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싸울 것이다. 그의 눈빛은 밤의 어둠 속에서 차갑고 날카롭게 번득였다. 그것은 더 이상 멍한 바보의 눈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많은 피와 죽음을 목격하고 강철 같은 의지로 단련된 한 마리 용의 눈빛이었다. 유나라의 하루는 언제나 차분하고 평온했다. 그녀가 일하는 디자인 회사는 도심의 한적한 골목에 자리 잡고 있었고
그곳은 매일의 소란스러운 삶으로부터 한 발짝 떨어져 있는 듯했다. 아라는 커피 한 잔을 앞에 두고 컴퓨터 화면 속 복잡한 그래픽 작업을 들여다보았다. 그녀의 섬세하고 창의적인 손끝에서 무수히 많은 색깔과 선들이 아름답게 어우러졌다. 그녀의 주된 업무는 기업의 로고나 제품 포장 디자인이었지만 가끔씩은 전혀 다른 종류의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도 했다. 며칠 전, 그녀의 상사는 새로운 클라이언트인 글로벌 커넥트라는 회사의 로고 디자인 작업을 맡겼다. 꽤 규모가 있는 회사였지만 이름은 낯설었다. 부장님은 그 회사에 대해 아렉에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려는 야심찬 기업이라고 설명했다. 아라는 부장님의 말을 믿고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그녀는 평소처럼 성실하게 작업에 몰두했다. 그런데 디자인 파일들을 정리하던 중 우연히 프로젝트 헤이데스라는 이름의 암호화된 폴더를 발견하게 되었다. 호기심이 발동했다. 부장님에게 물어봐야 하나 잠시 망설였지만 그녀는 우선 혼자 해결해 보기로 했다. 며칠 동안 끙끙거리며 여러 가지 암호를 시도한 끝에 그녀는 우연히 캉출이라는 간단한 비밀번호를 입력했고 놀랍게도 폴더가 열렸다. 폴더 안에는 디자인 파일이 아닌 수많은 재무보고서, 여고의 계좌 내역, 그리고 암호화된 메신저 대화 기록들이 들어있었다. 그녀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수많은 하청업체들과 관련된 문서들이었다. 그 중에는 진우가 일하는 한성정밀의 이름도 있었다. 문서는 한성정밀을 비롯한 여러 소규모 공장들을 위장 회사들을 통해 인수하거나 부채를 조작하여 파산시키는 계획을 담고 있었다. 그들은 공장을 인수하여 값싼 노동력을 착취하고 그곳에서 생산된 부품들을 자신들의 지하 네트워크를 통해 불법적으로 유통시키려는 거대한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아라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즉시 이 모든 자료를 USB에 복사했다. 그녀는 정의감이 강한 사람이었다. 이 비리를 그냥 두고 볼 수 없다고 생각했다. 이 자료들을 경찰에 신고해야겠다고 다짐하며 조용히 USB를 가방에 넣었다. 그녀는 아직 자신이 건드린 것이 얼마나 거대한 뱀의 머리인지 알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남편이 일하는 곳이 그런 악당들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막고 싶다는 순수한 마음뿐이었다. 그날 이후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퇴근길에 낯선 검은색 세단이 그녀의 뒤를 쫓아오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처음에는 기분 탓이겠거니 생각했지만 며칠 연속으로 같은 차가 눈에 띄자 그녀의 심장은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그녀의 휴대폰으로 익명의 문자가 한 통 왔다. 본 것을 잊어라. 그렇지 않으면 후회하게 될 것이다. 아라의 손이 떨렸다. 문장을 읽는 순간 그녀는 자신이 우연히 발견한 자료들 때문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깨달았다. 다음 날 그녀의 사무실로 이름 없는 꽃다발이 배달되었다. 겉보기에는 아름다운 백합이었지만 그 안에는 검은색 종이에 쓰인 짧은 메모가 숨겨져 있었다. 마지막 경고다. 현명하게 행동해라. 유나라. 아라는 공포에 질려 떨었다. 그녀는 즉시 모든 것을 진우에게 이야기했다. 저녁 식탁에 앉아 아라는 눈물을 글썽이며 며칠간 겪었던 이상한 일들을 털어놓았다. 여보, 나 너무 무서워. 정말 나 때문에 당신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길까 봐. 진우는 아라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묵묵히 앉아 있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멍하고 마치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같았다. 하지만 아라가 보지 못하는 식탁 밑에서 진우의 오른손은 꽉 쥐어져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수십 개의 시뮬레이션으로 가득 차 있었다. 글로벌 커넥트, 강철이라는 이름, 그리고 한성정밀. 모든 조각들이 한데 맞춰지며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완성했다. 그는 아라가 그들의 비리, 네트워크의 핵심을 건드렸다는 것을 즉시 알아차렸다. 이들은 단순한 깡패가 아니었다. 그들의 행동 방식은 매우 치밀하고 전문적이었다. 진우는 아라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걱정하지 마. 아라야, 내가 있잖아.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진우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느리고 어눌했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아라는 그의 말에 조금 안심이 되는 듯했다. 그녀는 진우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울었다. 이 순수하고 여린 존재를 지키기 위해 진우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했다. 그날 밤부터 진우의 은밀한 준비가 시작되었다. 그는 여전히 낮에는 멍한 바보처럼 공장에 나갔지만 퇴근 후에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는 알에게 새로운 취미가 생겼다고 말하며 인터넷으로 각종 도구들을 주문했다. 낡은 현관문 도어락을 최신형 전자식 잠금 장치로 교체했다. 그는 알에게 이게 더 안전하고 편리하다더라 고 말했지만 사실 그가 설치한 것은 전문가들도 해킹하기 어려운 최고급 보안 장비였다. 집안 곳곳에 작은 무선 카메라들을 설치했다. 그는 카메라들을 숨기기 위해 작은 화분이나 장식품 안에 교묘하게 위장했다. 그는 알에게 인테리어용이라고 둘러댔고 아라는 아무 의심 없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진우는 이 카메라들을 통해 집 주변의 모든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감시했다. 그는 또한 아라 몰래 새로운 스마트폰을 개통하여 비상 연락용으로 사용했다. 이 휴대폰에는 아라의 회사와 집 주변의 CCTV를 해킹하여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었다. 아라는 진우의 이런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남편이 자신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진우의 조심스러운 배려에 감동했다. 하지만 그녀가 모르는 것은 진우의 머릿속에서 수십 개의 비상 계획이 동시에 가동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매일 아침 아라의 출근길과 퇴근길의 모든 경로를 점검했고 잠재적 위협 요소를 분석했다. 그는 마치 거대한 체스판을 앞에 둔 프로 선수처럼 모든 말을 미리 계산하고 있었다. 위협은 점점 더 구체적으로 다가왔다. 아라의 회사 메신저로 협박성 메시지가 날아들기 시작했다. 그녀의 친구들 계정을 도용하여 거짓 정보를 흘리기도 했다. 아라는 불안에 떨었고 결국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고 진우에게 말했다. 그냥 다 잊고 우리 멀리 이사 갈까? 아무도 없는 곳으로. 진우는 아라를 꽉 안아주었다. 그는 아라의 순수한 소망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도망치는 것은 답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은 이미 표적이 되었다. 도망치면 오히려 더 큰 위험에 노출될 뿐이었다. 아라야, 내가 그랬지. 다 괜찮을 거라고. 며칠만 더 기다려줘. 내가 모든 걸 끝내줄게. 진우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단호함은 아라의 불안을 잠재울 만큼 강력했다. 진우는 이 싸움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는 이미 이 싸움의 승자가 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마지막 함정을 설계했다. 알에게 평소처럼 퇴근하라고 말하고 자신은 평소보다 조금 일찍 퇴근하여 아라를 기다리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의 진짜 목표는 아라를 쫓아올 사냥꾼들을 유인하는 것이었다. 그날 저녁, 아라는 평소처럼 회사를 나섰다. 그녀는 진우가 알려준 대로 조금 늦은 버스를 타기로 했다. 그녀가 버스 정류장을 향해 걸어가는 동안 골목 어귀에 숨어있던 검은색 세단에서 그림자 같은 남자 3명이 내렸다. 그들은 아라를 발견하고는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향해 다가오기 시작했다. 아라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는 온몸이 굳어버렸다. 그녀의 눈에 공포가 가득 찼다. 그녀는 뒤를 돌아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때가 늦었다. 세 남자가 그녀의 앞과 뒤, 그리고 옆을 완전히 막아섰다. 유나라 애쉬, 우리와 할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가장 앞선 남자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아라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녀는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때 저 멀리서 한 남자가 조용히 걸어오고 있었다. 그는 축 늘어진 어깨와 느릿한 걸음걸이로 마치 세상에 아무런 관심도 없는 사람처럼 보였다. 하지만 아라와 세 남자는 그가 누구인지 몰랐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치명적인 오만이었다. 어둠이 깔린 골목, 세 남자의 그림자가 유나라를 완전히 포위했다. 그들은 자신만만했다.
겁에 질린 여자는 그들에게 너무나도 쉬운 먹잇감처럼 보였다. 그들의 입에는 오만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들은 아라의 떨리는 눈을 바라보며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별일 아니니 그냥 우리와 같이 가면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그저 조그마한 물건 하나뿐이니까. 세 남자 중 가장 덩치가 큰 남자가 거친 목소리로 말했다. 그들이 아라의 팔을 잡으려 손을 뻗는 순간 저 멀리서 느릿하게 걸어오던 한 남자가 갑자기 발을 헛디뎠다. 그는 아이고 하는 어눌한 소리를 내며 그들 쪽으로 비틀거렸다. 바로 박진우였다. 세 남자는 진우를 보며 비웃었다. 하, 저게 뭐야. 저런 멍청이한테 딱 걸렸네. 그냥 무시하고 가자. 빨리 일 처리하고 끝내야지. 그들은 진우를 완전히 무시한 채 다시 아래게 시선을 돌렸다. 그때 진우의 굽어있던 허리가 순식간에 꼿꼿하게 펴졌다. 그의 멍한 눈빛은 사라지고 마치 사냥감을 포착한 맹수처럼 차갑고 날카로운 빛을 뿜어냈다. 그의 헐렁한 작업복 안에서 잠들어 있던 근육들이 용수철처럼 팽팽해졌다. 아라는 그 변화를 직감적으로 느꼈지만 너무나 갑작스러웠기에 그저 멍하니 진우를 바라볼 뿐이었다. 진우는 더 이상 느릿한 걸음걸이가 아니었다. 그는 마치 바람처럼 순식간에 가장 덩치가 큰 남자 앞으로 이동했다. 남자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방금 전까지 저 멀리서 비틀거리던 남자가 순식간에 자신의 코앞에 서 있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남자는 본능적으로 주먹을 휘둘렀지만 진우는 이미 남자의 팔꿈치 아래를 쳐서 궤도를 틀어놓은 뒤였다. 진우의 손끝은 남자의 팔꿈치와 어깨를 연결하는 신경점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탁!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남자의 팔은 힘을 잃고 축 늘어졌다. 남자는 고통에 신음하며 휘청거렸다. 그때 또 다른 남자가 주머니에서 날카로운 칼을 꺼내 진우의 옆구리를 찔렀다. 그의 움직임은 빠르고 노련했다. 하지만 진우의 반응은 그보다 훨씬 빨랐다. 진우는 몸을 거의 틀지 않은 튼 차에 손목을 비틀어 남자의 칼을 든 손목을 가격했다. 남자의 손목에서는 뼈가 부러지는 듯한 끔찍한 소리가 들렸고 칼은 허공으로 솟구쳤다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철커덩 하는 소리가 정적을 깨고 날카롭게 울렸다. 남자는 고통의 이를 악물고 진우를 노려보았지만 진우의 눈빛에 담긴 냉기에 압도되어 더 이상 움직이지 못했다. 마지막 남자는 겁에 질려 뒤로 물러섰다. 그는 눈앞에서 벌어진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들의 목표였던 멍청하고 순진한 남자가 순식간에 자신들의 가장 노련한 동료 둘을 무력화시켰다. 그는 진우의 눈을 똑바로 보았다. 그 눈은 그가 평생 동안 마주했던 어떤 맹수보다도 더 무서웠다. 남자는 비명을 지르며 뒤돌아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진우는 그에게 도망칠 기회를 주지 않았다. 그는 남자의 등 뒤로 빠르게 이동하여 그의 목덜미의 특정 혀를 정확하게 찔렀다. 남자의 몸은 마치 전류에 감전된 것처럼 뻣뻣하게 굳었고 그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져 정신을 잃었다. 진우의 동작은 간결하고 완벽했다. 그는 과도한 폭력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저 상대방의 행동을 완벽하게 예측하고 최소한의 힘으로 제압하는 것. 그것이 바로 흑룡 조직의 특수 기술이었다. 불과 10초도 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3명의 전문적인 폭력배들은 마치 허수아비처럼 무력하게 쓰러져 있었다. 골목은 다시 고요해졌다. 아라는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서서 눈앞에서 벌어진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녀의 남편, 그녀가 바보라 부르던 그가 마치 영화 속 주인공처럼 싸움을 끝내버린 것이다. 그의 모습은 그녀가 알던 진우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그의 축 늘어진 어깨는 사라지고 꼿꼿하고 단단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그의 눈은 불길처럼 이글거렸다. 진우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손에는 핏자국 하나 없었다. 그는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시선이 아래게 닿자 방금 전까지 타오르던 불길이 순식간에 꺼졌다.
그의 얼굴에 다시 멍하고 순한 표정이 돌아왔다. 그는 아렉에 천천히 다가가 조심스럽게 그녀의 얼굴을 감쌌다. 아라야, 괜찮아. 다친 것은 없어. 진우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부드럽고 따뜻했다. 하지만 아라는 그의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진우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 눈에서 방금 전의 냉기와는 다른 깊은 사랑과 진심을 보았다. 그녀는 남편이 오랜 시간 동안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리고 자신을 위해 얼마나 큰 비밀을 숨겨왔는지 어렴풋이 짐작하게 되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공포 때문이 아니라 미안함과 안도감, 그리고 알 수 없는 감정들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여보, 당신 대체 누구야? 아라의 목소리는 떨렸다. 진우는 그녀를 품에 안고 그녀의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걱정하지 마. 아라야, 내가 누군지 중요한 게 아니야. 나는 그냥 당신의 남편 박진우일 뿐이야. 당신을 지키고 싶은. 진우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아라를 품에 안고 조용히 서 있었다. 그 순간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진우는 침착하게 아라를 이끌고 골목을 빠져나갔다. 그가 쓰러뜨린 남자들이 정신을 차리기 전에, 그리고 더 큰 세력의 추적이 시작되기 전에 그는 아라와 함께 안전한 곳으로 몸을 숨겨야 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계산해 놓았다. 한편 강철호의 아지트, 무력화된 부하들이 겨우 정신을 차리고 기어들어왔다. 그들은 극도의 공포에 질려 강철호에게 모든 것을 보고했다. 회장님, 그놈은 보통 인간이 아닙니다. 저희가 셋이서 덤벼도 손 한 번 제대로 못 쓰고 당했습니다. 강철호는 부하들의 말을 듣고 코웃음을 쳤다. 뭐 겨우 셋이서 덤벼서 잡지도 못했다고? 이 빌어먹을 놈들, 대체 상대가 누구인데? 그게 유나라라는 그 여자의 남편입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박진우라는 바보 같은 녀석입니다. 강철호의 눈이 분노로 이글거렸다. 그의 거대한 조직이 일개의 하청 공장의 바보 같은 직원 하나에게 무너졌다는 사실을 그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의 오만함은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 그는 책상을 주먹으로 내려치며 소리 질렀다. 박진우 박 바보, 이따위로 날 모욕하다니? 좋아, 그놈이 정말 용이라면 내가 직접 그놈의 목을 따주마. 전 조직에 명령을 내려라. 그 박진우라는 놈을 찾아내. 찾아서 아주 처참하게 만들어줘. 그리고 그 여자를 데려와. 아주 고통스럽게 만들어주마. 강철호의 눈에서 광기가 번득였다. 그는 눈앞에 작은 불꽃이 거대한 산불이 되어 자신을 집어삼키리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진우는 더 이상 숨을 생각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소중한 것을 건드린 대가가 얼마나 참혹한지 그들에게 뼛속 깊이 각인시켜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용은 이미 잠에서 깨어났다. 진우가 아라를 데리고 도착한 곳은 도심에서 한참 떨어진 외곽의 낡은 아파트였다. 겉보기에는 허름하고 평범한 건물이었지만 진우는 능숙하게 숨겨진 지문 인식 패드를 찾아내고 보안 시스템을 해제했다. 문이 열리자 안은 마치 다른 세상처럼 느껴졌다. 외부와 완벽하게 차단된 방음시설, 최소한의 가구만이 놓인 깔끔한 내부, 그리고 벽 한쪽을 가득 채운 각종 통신 장비들. 이 모든 것은 진우가 과거의 비상 상황을 대비해 마련해둔 안전 가옥이었다. 아라는 멍하니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공포와 충격으로 가득 차 있었고 방금 전 눈앞에서 벌어졌던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끊임없이 되뇌고 있었다. 진우는 그녀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고 맞은편에 앉았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박 바보의 멍한 표정이 없었다. 그의 눈은 깊고 날카로웠으며 그의 몸에서는 단단하고 확고한 기운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아라야, 들어줘. 진우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그녀를 향한 부드러움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아라는 고개를 들고 진우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 남자가 자신이 사랑했던 남편과 동일 인물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나는? 박진우가 아니야. 아니, 박진우이기도 하지만
그게 내 전부가 아니야. 진우는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내 진짜 이름은 따로 없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임무에 따라, 필요에 따라 이름을 바꿔가며 살아. 나는 과거에 흥룡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비밀 조직 소속의 특수 요원이었다. 아라의 눈이 커졌다. 흥룡. 영화나 소설에서나 나올 법한 단어였다. 우리는 정부의 손이 닿을 수 없는 곳에서 아주 위험하고 더러운 일들을 처리했어. 암살, 스파이, 테러 진압. 나는 그 중에서도 가장 강한 힘을 가진 존재로 인정받았어. 그래서 나를 용이라고 불렀지. 진우의 목소리에는 어떤 자랑도, 후회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것은 그저 자신의 과거를 담담하게 설명하는 회고록처럼 들렸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밤을 피에 젖은 채로 지새웠는지 이야기했다. 하지만 나는 그 삶이 싫었어.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마지막 임무를 끝낸 후 나는 조직에 알려진 대로 죽은 척하고 이 세상에서 사라졌어. 그리고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박진우라는 이름을 얻었지. 그때 나는 당신을 만났어. 당신은 내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존재였어. 당신과 함께라면 과거를 완전히 잊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 그래서 나는 스스로 바보 같은 가면을 썼어. 내가 약하고 어리숙하게 보여야만 그들이 나를 찾지 않을 테니까. 아라는 진우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숨을 죽였다.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이 이해되었다. 남편의 멍한 표정, 축 늘어진 어깨, 그리고 가끔씩 스치듯 보였던 섬뜩한 예리함. 그 모든 것이 그가 살기 위해, 그리고 그녀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낸 완벽한 위장이었던 것이다. 그녀는 무심코 던졌던 박바보라는 별명과 그를 향한 작은 짜증들이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을지 깨달았다. 미안함과 연민, 그리고 그를 향한 깊은 존경심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뒤섞였다. 왜 진작 말해주지 않았어? 아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진우는 아라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당신을 이 더러운 세상에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으니까 나는 내가 죽은 줄로만 알았어. 이 삶이 영원히 평화로울 줄 알았어. 하지만 그들은 기어이 당신을 건드렸어. 그리고 그것은 내가 더 이상 숨어 살 수 없다는 의미야. 진우의 눈빛이 다시 차갑게 변했다. 그의 표정은 이미 모든 것을 결정한 사람의 것이었다. 아라는 그의 눈에서 더 이상 망설임이나 두려움을 읽을 수 없었다. 그는 이미 전사로 돌아와 있었다. 아라는 진우의 손을 꽉 잡았다. 그녀는 여전히 두려웠지만 그를 혼자 두는 것이 더 두려웠다. 나는 당신을 믿어. 진우 씨, 나 때문에. 당신이 다시 싸워야 한다면 나는 당신을 도울 거야. 더 이상 혼자서 모든 걸 짊어지려고 하지 마. 아라의 단호한 목소리에 진우는 가슴이 뭉클했다. 그는 아라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녀는 결코 나약한 희생양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가 사랑하고 존경할 만한 동반자였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부터. 그는 다시 흥룡의 전사로 돌아왔다. 그는 소파 테이블 위에 놓인 낡은 노트북을 켰다. 켜자마자 검은색 바탕에 녹색 글씨들이 빠르게 지나가는 복잡한 화면이 나타났다. 진우는 숙련된 손놀림으로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그의 손가락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키보드 위를 날아다녔다. 이들은 글로벌 커넥트라는 이름으로 위장한 범죄 조직이야. 수장은 강처로 우리는 그들의 네트워크를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려야 해. 지금 그들은 당신이 발견한 USB 자료 때문에 혈안이 되어 있을 거야. 그 자료에는 그들의 모든 비리가 담겨 있으니까. 진우는 마치 군사작전을 설명하듯이 차분하고 정확하게 이야기했다. 아라는 진우의 옆에 앉아 그의 설명을 들으며 그가 보여주는 화면들을 바라보았다. 수많은 재무 문서들, 해외 계좌 내역, 그리고 은밀한 대화 기록들.
그녀는 자신이 발견한 작은 정보가 얼마나 거대한 범죄 조직을 무너뜨릴 수 있는 폭탄이었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진우는 무선 통신기를 꺼내들고 특정 주파수를 맞췄다. 잠시 후 무정위에서 지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기는 호랑이, 용의 신호를 포착했다. 오버. 진우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걸렸다. 그는 아직 자신이 죽은 줄로만 알았던 옛 동료들이 아직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여기는 용, 오랜만이다. 호랑이, 이제 다시 사냥을 시작해야 할 것 같군. 오버. 진우의 눈은 창밖의 어둠을 꿰뚫고 있었다. 밤의 거리는 고요했지만 그는 이미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되었음을 알고 있었다. 그의 평화는 이미 깨졌다. 그리고 이제 그는 그 평화를 깨뜨린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그들에게 똑똑히 보여줄 것이다. 잠들어 있던 용은 완전히 눈을 떴고 그의 눈은 복수와 정의의 불꽃으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안전가옥의 작은 방에서 박진우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낡은 작업복 대신 그의 몸에 완벽하게 맞는 검은색 재킷과 바지를 입은 그의 모습은 마치 밤의 그림자처럼 날카로웠다. 그는 더 이상 바보 같은 걸음걸이를 하지 않았다. 그의 움직임은 군더더기 없이 정확하고 효율적이었다. 그는 이제 이 도시의 모든 정보를 꿰뚫어 보는 유령이었다. 첫 번째 목표는 골드 스파이더라는 이름의 금융 컨설팅 회사였다. 겉으로는 평범한 회사처럼 보였지만 진우는 아라가 가져온 자료를 통해 그곳이 강철호 조직의 자금 세탁을 담당하는 위장회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깊은 밤, 진우는 건물 옆 좁은 골목에 숨어 있었다. 그의 손에는 작은 태블릿 PC가 들려 있었고 그의 눈은 건물 전체의 보안 시스템을 분석하고 있었다. 호랑이, 목표물의 외부 CCTV는 모두 우회했다. 건물 안쪽의 경비 동선은 5분마다 바뀐다. 30초 안에 침투해야 해. 진우는 무선 통신기로 낮은 목소리를 내뱉었다. 통신기의 다른 편에서 진우의 옛 동료인 호랑이가 능숙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알겠다. 용, 행운을 빈다. 진우는 호랑이의 대답이 끝나기도 전에 움직였다. 그는 벽을 타고 올라가 2층 창문에 접근했다. 그의 동작은 마치 경력이 수십 년 된 전문 도둑 같았다. 그는 창문 틈새에 특수 도구를 끼워 넣고 소리 없이 잠금 장치를 해제했다. 찰칵 하는 아주 미세한 소리와 함께 창문이 열렸다. 진우는 유령처럼 건물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사무실 안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진우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물길을 따라 헤엄치는 물고기처럼 보안 레이저망과 적외선 감지기를 능숙하게 피해 서버실로 향했다. 그의 손끝은 모든 장비의 위치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고 단 한 번의 움직임으로 컴퓨터에 작은 USB를 꽂아 넣었다. USB는 자동 실행되었다. 순식간에 수많은 데이터가 진우의 태블릿 PC로 복사되기 시작했다. 자금 내역, 거래처 목록, 그리고 강철호와 관련된 모든 인물들의 데이터베이스. 그동안 진우는 주위를 훑으며 아무도 모르게 작은 도청 장치를 곳곳에 설치했다. 그는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 그가 떠난 후 그곳은 마치 아무도 다녀가지 않은 듯 고요했다. 다음 날 아침, 골드 스파이더의 직원들은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를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컴퓨터에서 알 수 없는 파일이 사라졌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러나 강철호는 달랐다. 그의 조직에 속한 정보부 요원이 침입 사실을 알아차렸다. 그들은 해킹 흔적을 추적했지만 진우의 기술은 너무나 정교했다. 그들은 단서 하나 찾지 못했다. 강철호의 사무실, 그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누가 감히 내 돈에 손을 대? 이 세상에 그런 배짱을 가진 놈은 없어. 이건 분명히 경쟁 조직의 짓이야. 당장 그놈들을 찾아내. 그리고 본때를 보여줘. 강철호는 이 모든 일이 공장의 바보 직원이 저지른 짓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의 오만함은 자신의 시야를 가렸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을 단순한 비즈니스 경쟁이라고 치부했고 진우라는 존재를 철저히 과소평가했다. 하지만 진우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골드 스파이더에서 얻은 정보를 토대로 강철호 조직의 다음 거점을 노렸다. 이번 목표는 빅브라더라는 이름의 불법 유통 물류 창고였다. 진우는 이미 그곳의 보안 시스템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그는 마치 거대한 바둑판을 앞에 둔 명인처럼 한 수 신중하게 두었다. 며칠 후 빅브라더 물류 창고에서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다. 창고 안에 있던 모든 불법 물품들이 불길에 휩싸여 사라졌다. 강철호는 이 소식에 미쳐 날뛰었다. 단순한 해킹이 아니었다. 누군가 그의 조직을 뿌리부터 흔들고 있었다. 강철호는 이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가장 유능한 부하들을 동원해 그를 용이라고 부르는 존재를 찾기 시작했다. 강철호의 부하들은 도시 곳곳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진우의 사진 물론 박바보 시절의 사진이었다를 들고 다니며 사람들을 위협하고 정보를 캐냈다. 하지만 진우는 그들보다 항상 한 발 앞서 있었다. 그는 완벽한 변장술과 도시 지형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그들의 추적을 따돌렸다. 그는 그들이 예상하는 모든 곳에 없었다. 그는 그림자였다. 그는 바람이었다. 그는 마치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조용히 움직였다. 추격전이 계속되는 동안 진우는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강철호의 네트워크가 단순한 범죄 조직을 넘어 정부의 고위 관료들과 경찰 내부의 부패한 세력들과 깊숙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강철호의 뒤에는 거대한 권력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이 모든 것이 단순한 복수극이 아니라 부패한 권력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진우는 깨달았다. 진우는 안전가옥으로 돌아와 태블릿 PC에 저장된 자료들을 훑어보았다. 그의 눈앞에는 강철호의 조직도와 함께 그와 관련된 모든 인물들의 사진이 떠 있었다. 국회의원, 고위경찰 간부, 그리고 심지어 검사들까지. 진우는 이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해서는 단순히 강철호를 무너뜨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이 거대한 뿌리까지 뽑아내야 했다. 진우는 벽에 걸린 도시 지도를 바라보았다. 그가 파괴한 강철호의 거점들이 빨간색 점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강철호의 심장부를 노려야 할 때였다. 진우의 얼굴에는 결의에 찬 표정이 떠올랐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다음 작전이 완벽하게 짜여지고 있었다. 그가 쥐고 있는 카드는 단 하나. 하지만 이 한 장으로 모든 것을 끝낼 수 있었다. 진우는 안전가옥에 틀어박혀 강철호 조직에서 빼낸 데이터를 샅샅이 분석했다. 수많은 암호화된 파일들을 해독하고 복잡한 연결고리들을 추적하는 동안 그의 얼굴에는 점점 더 차가운 표정이 떠올랐다. 그는 단순한 범죄 조직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의 네트워크는 거미줄처럼 이 도시의 모든 곳에 얽혀 있었다. 진우의 눈앞에 떠오른 분석 자료들은 충격적이었다. 강철호의 자금은 고위 관료들의 뇌물로 흘러들어갔고 그의 불법 사업들은 경찰의 눈을 피해 보호받고 있었다. 대나무라는 코드네임을 가진 국회의원, 달마라는 별명을 가진 검찰청의 고위검사, 그리고 고독이라는 이름의 경찰청장이 모두 이 네트워크의 핵심 인물들이었다. 그들은 강철호의 뒤를 봐주는 대가로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범죄가 아니야. 거대한 시스템의 일부였군. 진우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의 얼굴에 분노보다는 차가운 결의가 서렸다. 이 싸움은 이제 개인적인 복수를 넘어 정의를 위한 전쟁이 되었다. 그는 이 모든 비리를 세상에 폭로하여 강철호뿐만 아니라 그 뒤에 숨어있는 거대한 세력까지 모두 무너뜨릴 계획을 세웠다. 그는 자료 중 가장 파급력이 큰 핵심 증거들을 선별하여 언론사의 익명으로 제보할 준비를 했다. 진우는 미리 계획해둔 대로 가장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시간과 장소를 골라 움직였다. 그는 신분을 위장하고 도심의 한적한 카페에 앉아 있었다. 그의 손가락은 노트북의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다. 이제 막 전송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이었다. 그때 진우의 등 뒤에서 기척이 느껴졌다. 일반인이라면 눈치채지 못할 아주 미세한 움직임이었다.
진우의 몸은 본능적으로 굳어졌다. 그는 노트북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주변의 모든 상황을 계산했다. 카페의 문이 열리고 2명의 남자가 들어왔다. 그들의 옷차림은 평범했지만 그들의 시선과 걸음걸이는 완벽하게 훈련된 전문가의 그것이었다. 그들은 진우를 향해 천천히 다가왔다. 진우는 그들이 경찰이 아니라는 것을 즉시 알아차렸다. 그들의 눈에는 공권력이 아닌 살기가 담겨 있었다. 그들은 강철호의 부하들이었다. 진우가 자신의 계획을 실행하기 전에 강철호가 먼저 덫을 놓은 것이었다. 진우의 주변에 앉아있던 다른 손님들 또한 그들의 공범이었다. 진우는 순식간에 포위되었다. 그는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다. 지난밤의 성공에 너무 도취되어 경계를 늦춘 것이었다. 이게 바로 박바보의 최후인가. 가장 먼저 다가온 남자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진우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 했다. 바로 그때였다. 카페의 창문이 깨지는 굉음과 함께 검은색 복면을 쓴 특수 요원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완벽하게 짜인 팀워크로 순식간에 강철호의 부하들을 제압했다. 그들의 움직임은 진우의 그것만큼이나 정교하고 빨랐다. 총소리 대신 둔탁한 타격음만이 들려왔다. 불과 몇 초 만에 강철호의 부하들은 모두 바닥에 쓰러졌다. 진우는 놀라지 않았다. 그는 그들의 등 뒤에 새겨진 나칙은 흑룡 문양을 보았다. 그의 옛 동료들이었다. 그들의 리더가 진우에게 다가왔다. 복면을 벗자. 진우가 잘 알고 있는 얼굴이 드러났다. 그의 옛 상관이자 가장 친한 친구였던 오태훈이었다. 오랜만이다, 박진우. 아니, 이제는 용이라고 불러야 하나? 오태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기쁨, 안도, 그리고 알 수 없는 슬픔과 실망감. 진우는 말없이 오태훈을 바라보았다. 그는 태훈이 왜 여기에 나타났는지, 그리고 왜 자신을 구해준 것인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어떻게 된 거지? 너희들도 아직 살아있었군. 진우가 물었다. 오태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 모두 죽은 채로 살아있었어. 너처럼 말이야. 우리는 흑룡 조직이 해체된 이후 그림자 속에 숨어 지냈지. 우리는 우리가 이끌었던 혼돈의 시대가 다시 오지 않도록 세상을 조용히 감시하고 있었어. 그런데 네가 나타났어. 너는 깨어나서는 안 되는 존재였어. 진우. 오태훈의 목소리가 점점 더 낮아졌다. 그는 진우에게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흑룡 조직은 단순히 해체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강철호 같은 범죄 조직들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강력한 세력들에 의해 숙청당했다. 그 세력들은 이제 이 나라의 권력층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었다. 네가 건드린 건 강철호 혼자가 아니야. 너는 이 나라를 지배하는 그림자들을 건드린 거야. 네가 지금 하는 일은 이 불안정한 평화를 깨뜨리고 더 큰 전쟁을 불러올 거야. 우리는 그것을 막아야 해. 그래서 나를 막겠다는 건가? 진우의 목소리에 차가운 기운이 스며들었다. 오태훈은 씁쓸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나는 너를 돕고 싶었어. 그래서 네가 이 싸움을 멈추고 다시 숨기를 바랐어. 우리가 새로운 신분을 마련해 줄게. 이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어. 아라와 함께 다시 평화로운 삶을 찾아. 제발 더 깊이 들어가려 하지 마. 오태훈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다. 그는 진우가 짊어지게 될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그리고 그 끝이 얼마나 비참할지 알고 있었다. 하지만 진우는 단호했다. 그는 태훈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했다. 나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 나는 내가 가장 약하다고 생각했던 시절에 가장 강한 것을 얻었어. 그건 바로 아라야. 이제 나는 그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싸울 거야. 너희가 무엇을 지키려 하든 나는 나의 정의를 지킬 거야. 진우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과거가 다시 찾아왔지만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괴물이 아니었다. 그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전사였다. 그 어떤 위협과 회유에도 굴복하지 않을 굳은 의지가.
그의 눈빛에 담겨 있었다. 오태우는 진우의 눈을 한참 동안 응시했다. 그는 결국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진우의 결심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오태우는 마지막으로 진우에게 경고했다. 알겠다. 네가 걷는 길이 얼마나 험난할지 우리 모두 지켜보겠다. 하지만 기억해. 우리가 상대했던 적들은 강철호와는 차원이 달라. 그들은 너의 모든 것을 파괴할 거야. 네가 지키려 하는 것까지도. 오태우는 그의 요원들을 이끌고 조용히 사라졌다. 카페는 다시 고요해졌다. 진우는 혼자 남았다. 그의 주변에는 부서진 창문과 의식을 잃은 강철호의 부하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그는 이제 자신이 혼자가 아니지만 동시에 더 큰 외로움과 고독을 느끼게 되었다. 그의 싸움은 이제 강철호라는 범죄 조직을 넘어 이 나라의 모든 것을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정치적 전쟁으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그는 이 전쟁의 최전선에 홀로 서 있었다. 카페를 떠나온 진우는 다시 안전가옥으로 돌아왔다. 그의 머릿속은 오태훈의 경고로 가득 차 있었다. 오랫동안 죽은 줄로만 알았던 옛 동료이자 친구. 그는 왜 다시 나타났으며 왜 자신을 막으려 하는가. 진우는 소파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의 옆에는 불안한 눈빛으로 그를 지켜보는 아라가 있었다. 괜찮아. 여보, 당신 옆에 있을게요. 아라는 진우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따뜻한 온기가 진우의 차가운 마음을 조금씩 녹였다. 진우는 아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오태훈과의 만남, 그가 전한 경고, 그리고 흑룡 조직이 해체된 진짜 이유. 아라는 진우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조용히 그의 손을 잡고 있었다. 그녀는 진우가 짊어진 짐의 무게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다. 그들은 흑룡 조직이 너무 강력해지는 것을 두려워했어. 우리가 쌓아온 모든 공적 뒤에서. 그들은 우리를 감시하고 있었지. 우리가 이 나라의 어둠을 너무 많이 알고 있었거든. 그래서 그들은 우리를 제거하기로 결정했어. 대량 학살이라는 은밀한 작전명 아래에서 진우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그는 이제야 자신이 그들을 떠나온 이유가 단순히 평화를 원해서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저 생존자였을 뿐이었다. 그리고 오태우는 자신과 같은 생존자들을 모아 다시금 세상의 그림자 속으로 숨어들게 만들었던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과거를 지우고 조용히 세상을 감시하며 살기로 선택했다. 그것이 그들이 믿는 평화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아라는 진우의 굳은 표정을 보며 조용히 말했다. 그럼? 우리도 그들 말대로 다시 숨어야 하는 건가요? 강철호 같은 사람들은. 진우 씨 말대로 더 큰 세력의 일부일 뿐인데. 우리가 그들을 건드리면 정말 큰일이 나는 거 아니에요? 아라의 질문은 현실적이었고 진우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었다. 오태훈의 경고는 명확했다. 이 싸움을 계속하면 그들은 더 이상 강철호의 부하들과만 싸우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림자 속에서 모든 것을 조종하는 거대한 괴물들과 마주하게 될 것이고 그 괴물들은 가장 쉬운 약점부터 공격할 터였다. 바로 아라였다. 진우는 잠시 침묵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오태훈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네가 멈추지 않으면 그들은 네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먼저 공격할 거야. 아라를 그들이 이용할 거다. 너를 무너뜨리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니까. 제발, 이젠 너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야. 그녀를 지키고 싶다면 멈춰. 하지만 진우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오태훈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았다. 그는 도망치는 삶이 얼마나 공허하고 무의미한지 깨달았다. 그는 아라와의 삶을 지키기 위해 바보 같은 가면을 쓰고 평범하게 살았다. 하지만 그 가면은 결국 그들의 평화를 지켜주지 못했다. 오히려 그들의 평화를 위협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되었다. 진우는 아라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믿음과 사랑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그가 어떤 존재이든 어떤 과거를 가졌든 상관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그의 곁에 있고 싶어 했다. 그 순간 진우는 최종적인 결심을 내렸다. 아라야, 들어줘. 진우는 그녀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다. 나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거야. 나는 이제 평생을 가면을 쓰고 살고 싶지 않아. 우리가 도망친다고 해도. 그들은 우리를 찾을 거야. 그들은 내가 박바보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 오태훈의 말처럼. 그들은 가장 약한 고리인 당신을 먼저 노릴 거야. 그러니 우리는 더 이상 숨는 것이 아니라 맞서 싸워야 해. 진우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의 눈빛에서는 흔들림 없는 강철 같은 의지가 뿜어져 나왔다. 그는 아라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이 싸움을 끝내기로 결심했다. 아라는 진우의 말을 묵묵히 들었다. 그녀는 진우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렸는지 이해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혼자 짊어지게 두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괜찮아요. 진우 씨, 나도 더 이상 무섭지 않아요. 내가 가진 자료들이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나는 당신을 도울 거예요. 더 이상 혼자 싸우지 마요. 우리 같이 싸워요. 아라의 말에 진우는 눈물을 참기 위해 눈을 감았다. 그는 아라의 용기와 사랑에 깊이 감동했다. 그는 그녀가 그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녀는 그에게 단순한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싸워나갈 동반자였다. 진우는 아라의 머리를 다정하게 쓰다듬고 다시 노트북 앞에 앉았다. 이제는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과거 네트워크를 통해 수집한 모든 자료를 종합하고 검찰과 언론에 한꺼번에 넘길 준비를 했다. 그는 이 시스템이 얼마나 썩어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떤 괴물들을 상대해야 하는지 세상에 알려야 했다. 진우는 키보드에 손을 올렸다. 이 모든 자료를 세상에 공개하면 그는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될 것이다. 그의 평화로운 삶은 완전히 끝날 것이고 그의 이름은 세상에 다시 알려질 것이다. 그는 이 싸움이 얼마나 처절할지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것을 곁에 두고 있었다. 진우는 심호흡을 하고 전송 버튼을 눌렀다. 흥룡의 마지막 숨겨진 자료들이 세상으로 쏟아져 나갔다. 진우는 뒤돌아 아라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편안한 미소가 떠올랐다. 이제 시작이야. 그는 조용히 말했다. 바깥 세상은 아직 고요했지만 진우는 이미 알고 있었다.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는 그 폭풍의 한가운데 서서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싸울 준비를 마쳤다. 진우가 전송 버튼을 누른 지 채 몇 분도 지나지 않아 도시는 거대한 폭풍에 휩싸였다. 새벽의 정적이 깨지며 주요 언론사들의 뉴스 속보가 일제히 터져 나왔다. TV 화면에는 국회의원, 검사, 그리고 경찰청장의 얼굴이 나란히 비춰졌고 그들의 이름과 함께 강철호라는 범죄 조직의 이름이 거론되었다. 뇌물 수수, 불법 자금 세탁, 그리고 각종 범죄들을 비호해온 거대한 부패 커넥션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폭로되었다. 충격검찰청, 경찰청 고위 인사들, 강철호 조직과 결탁 거대한 권력형 비리 폭로, 아라는 TV 화면을 보며 숨을 죽였다. 그녀의 손에 들린 USB 자료가 이 모든 파장을 일으킨 근원이라는 사실에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진우는 소파에 앉아 덤덤하게 뉴스를 지켜보았다. 그의 표정에는 만족이나 승리의 기쁨 대신 싸움을 시작하는 전사의 결의만이 담겨 있었다. 한편 강철호의 호화로운 사무실은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다. 강철호는 TV 화면을 보며 주먹으로 책상을 내려쳤다. 그가 지난 수십 년간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하룻밤 사이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의 부하들은 겁에 질려 떨고 있었고 그에게 충성하던 고위 관료들은 모두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다. 이 기계에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누가 감히 내 정보를 빼돌린 거야? 강철호는 미친 듯이 소리 질렀다. 그는 자신의 머리를 쥐어뜯으며 분노를 주체하지 못했다. 그때 그의 비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회장님,
그 자료? 저희 쪽에서는 유출된 흔적을 찾지 못했습니다. 전문가의 소견에 따르면 자료의 전송 경로가 흥룡의 옛 기술과 일치한다고 합니다. 강철호의 눈이 분노로 이글거렸다. 흥룡. 그는 그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다. 그의 조직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림자 같은 존재들. 하지만 그들 중 유일한 생존자는 바로 그가 그토록 무시했던 박바보였다. 박진우? 박바보. 이 새끼가 감히? 강철호의 오만은 이제 극에 달했다. 그는 더 이상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었다. 그의 모든 권력과 돈은 이제 아무 의미가 없었다. 그는 자신의 파멸을 가져온 진우를 직접 처단하여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지키려 했다. 그는 자신의 가장 강력한 부하들을 모두 소집하여 진우를 찾아 나설 것을 명령했다. 하지만 진우는 이미 강철호의 다음 수를 완벽하게 예측하고 있었다. 진우는 뉴스를 지켜보며 말했다. 이런 혼란 속에서 그는 가장 안전한 곳에 있을 거야. 그의 아지트. 지금은 모두가 언론과 경찰에 정신이 팔려 있을 때, 지금이 바로 그의 심장부를 노릴 때야. 진우는 알에게 작별을 고했다. 아라야, 나는 이제 그를 만나러 갈 거야. 모든 것을 끝내러. 아라는 불안한 표정으로 진우를 바라보았지만 더 이상 그를 붙잡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그가 걷는 길이 얼마나 험난한지 알고 있었고 그가 이 싸움을 멈출 수 없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녀는 그저 진우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꼭 돌아와야 해, 여보. 약속할게. 진우는 알에게 미소를 지어 보인 뒤 안전 가옥을 나섰다. 그의 손에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려 있었지만 그 안에는 강철호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마지막 비장의 카드들이 들어 있었다. 진우는 강철호의 아지트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강철호의 봉어지는 도심의 한복판에 위치한 초고층 빌딩의 펜트하우스였다. 빌딩 전체가 철저한 보안 시스템으로 둘러싸여 있었지만 진우에게는 아무런 장애물이 되지 못했다. 그는 건물 주변의 통신망을 해킹하여 보안 시스템의 허점을 파고들었다. 마치 거대한 건물 전체가 진우의 손안에 있는 것처럼 그는 마음대로 CCTV를 조작하고 엘리베이터의 동선을 바꾸고 잠긴 문을 열었다. 진우는 건물의 그림자처럼 조용히 움직였다. 그는 마주치는 경비원들을 무력화시켰지만 살상용 무기는 사용하지 않았다. 그의 손은 순식간에 경비원들의 관절과 신경점을 제압하여 그들을 기절시켰다. 그의 모든 동작은 완벽하게 계산된 움직임이었다. 그가 지나간 복대는 아무도 모르게 기절한 경비원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강철호는 CCTV 화면을 통해 진우의 움직임을 보고 있었다. 그는 처음에는 이 모든 것이 믿기지 않는 듯 눈을 비볐지만 화면 속에서 유령처럼 움직이는 진우를 보며 공포에 질리기 시작했다. 저게 인간이 아니. 저놈은 괴물이야. 강철호는 미친 듯이 소리 지르며 자신의 개인 경호원들을 모두 불렀다. 그들은 최전계 요원들로 강철호가 수년간 길러온 충견들이었다. 그들은 모두 전투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이었다. 진우는 펜트하우스의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사방에서 달려드는 경호원들과 맞서 싸워야 했다. 진우는 그들의 공격을 마치 그림자처럼 피해 다녔다. 그는 칼이나 총 같은 무기 대신 자신의 몸과 주변의 사물들을 이용했다. 그는 소화전을 터뜨려 연막을 만들고 경보 시스템을 울려 그들을 혼란에 빠뜨렸다. 그는 강철호의 경호원들을 상대로 마치 거대한 체스게임을 하듯 한 수씩 그들을 무너뜨려 갔다. 마침내 진우는 모든 경호원들을 제압하고 강철호의 사무실 문 앞에 도착했다. 진우는 문손잡이를 잡았다. 문 안쪽에서는 강철호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들어오지 마. 너는 절대 나를 이길 수 없어. 나는 이 세상의 왕이다. 진우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는 더 이상 바보가 아니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해 온 용이었다. 그는 문을 열고 강철호의 사무실로 들어갔다. 최후의 대결이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강철호의 사무실은 그 자체로 그의 오만함을 상징하는 공간이었다. 통유리 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고 최고급 가구와 희귀한 미술품들이 그의 부와 권력을 과시하고 있었다. 강철호는 책상에 놓인 권총을 움켜쥔 채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진우를 노려보았다. 그의 얼굴은 공포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지만 여전히 그는 자신의 우월함을 주장하려 했다. 내가 감히 여기를, 내가 내 놈을 여기서 끝내주마. 박바보, 감히 나를 건드리다니? 강철호는 비명을 지르며 권총을 진우에게 겨누었다. 진우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의 눈은 강철호의 손에 든 권총이 아니라 그를 향한 증오와 공포로 가득 찬 강철호의 눈을 향하고 있었다. 진우의 얼굴에는 멍한 표정 대신 단단하고 차가운 강철 같은 표정이 서려 있었다. 당신은 오만했어. 당신의 눈에는 내 아내가 그저 하찮은 먹잇감으로 보였을 테지. 하지만 당신이 간과한 것이 있어. 나는 바보가 아니야. 나는 나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바보를 연기한 거야. 그리고 당신은 내가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평화를 산산조각 냈지.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진우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다. 강철호는 진우의 말에 흥분하여 방가쇠를 당겼다. 탕 하는 총성이 사무실을 가득 채웠다. 하지만 총알은 진우의 몸에 닿지 않았다. 그는 마치 바람처럼 총알의 궤적을 뚫고 강철호의 눈앞에 서 있었다. 그의 움직임은 인간의 영역을 넘어선 것이었다. 말했지. 당신은 날 이길 수 없어. 진우의 손이 강철호의 손목을 잡자 강철호는 비명을 질렀다. 진우는 손목을 살짝 비틀었고 권총은 강철호의 손에서 힘없이 떨어져 나갔다. 챙 하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총이 바닥을 굴러갔다. 강철호는 겁에 질려 뒤로 물러섰지만 진우는 그의 그림자처럼 따라붙었다. 강철호는 남은 힘을 다해 진우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다. 하지만 진우는 그 주먹을 잡고 강철호의 팔꿈치 아래를 정확하게 꺾었다. 뚝 하는 끔찍한 소리와 함께 강철호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쓰러졌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 없었다. 오직 순수한 공포만이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자신의 눈앞에 선 존재가 자신이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위험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진우는 강철호의 머리채를 잡고 그의 얼굴을 들어 올렸다. 강철호의 눈은 공포에 질려 떨리고 있었다. 당신이 감히 내 아내의 눈에서 공포를 보게 했지. 이제 당신도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안겨줬던 공포를 똑같이 느껴봐. 진우의 눈에서 차가운 분노가 폭발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억누르지 않았다. 그는 아라가 겪었던 고통. 그녀의 눈물을 떠올렸다. 진우의 손이 뻗어나가 강철호의 복부를 강하게 가격했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강철호는 몸을 웅크리고 숨을 헐떡였다. 진우는 멈추지 않고 그의 손을 뻗어 강철호의 갈비뼈를 하나씩 부러뜨렸다. 강철호의 비명이 사무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것은 마치 지옥의 비명처럼 들렸다. 강철호는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지는 고통 속에서 진우의 눈을 다시 보았다. 그 눈은 더 이상 인간의 눈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수많은 피를 보고 셀 수 없는 생명을 앗아간 냉혹한 심판자의 눈이었다. 강철호는 자신이 이토록 하찮은 존재에게 덤볐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진우에게 빌기 시작했다. 제발, 살려줘.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줄게. 돈, 권력, 다 줄게. 진우는 강철호의 머리를 잡고 부드럽게 고개를 숙였다. 당신은 이미 모든 것을 잃었어. 당신의 돈과 권력은 이미 무너졌지. 당신의 탐욕과 오만함이 당신을 파멸로 이끌었어. 진우는 강철호의 머리를 놓았다. 강철호는 바닥에 무력하게 쓰러져 신음했다. 그는 자신이 결코 이길 수 없는 상대를 건드렸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진우는 강철호의 책상 위를 훑었다. 그곳에는 비상용으로 숨겨둔 작은 하드 드라이브가 있었다. 진우는 그것을 집어들었다.
그 안에는 강철호와 모든 부패한 권력자들 간의 마지막 거래 기록들이 담겨 있었다. 이것은 이 모든 것을 끝낼 마지막 증거였다. 진우는 강철호를 내려다보았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진우에게 아무런 위협도 되지 못했다. 그는 그저 한심하고 초라한 패배자에 불과했다. 강철호, 당신의 시대는 끝났어. 이제 당신이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를 시간이군. 진우는 강철호의 사무실을 뒤로하고 조용히 문을 나섰다. 그가 떠난 후 사무실에는 피냄새와 함께 강철호의 절망적인 신음만이 가득했다. 진우는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밤하늘에는 별 하나 보이지 않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이제야 비로소 새로운 시작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그의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그의 삶은 이제 막 새로운 장을 열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숨어 살지 않을 것이다. 그는 이제 자신이 누구인지 세상에 보여줄 것이다. 강철호의 사무실 문이 닫히자 진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등 뒤로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경찰 특공대가 건물로 진입하는 소리가 들려왔고 곧이어 구급대원들과 언론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강철호는 사무실 바닥에 쓰러진 채로 경찰에 의해 연행되었다. 그의 모든 죄는 만천해에 드러났고 그의 제국은 완전히 무너졌다. 진우는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모든 상황이 정리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의 손에는 강철호의 마지막 비리가 담긴 하드 드라이브가 들려 있었다. 그는 그것을 익명의 수사팀에 넘겨주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알에게 돌아가는 것이었다. 진우가 안정아옥의 문을 열자 아라는 그가 무사히 돌아왔다는 안도감에 눈물을 흘리며 그의 품에 뛰어들었다. 그녀는 진우의 온몸을 샅샅이 훑으며 다친 곳은 없는지 확인했다. 진우는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며 부드럽게 그녀를 껴안았다. 그의 몸에서는 더 이상 긴장감이 느껴지지 않았다. 이제 정말 끝난 거야. 아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제 정말 끝났어. 강철호는 더 이상 우리를 위협하지 못해. 그리고 그 뒤에 있던 모든 그림자들도 이제 더 이상 숨어있지 못할 거야. 진우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자신이 수년간 겪었던 고통과 비밀, 그리고 자신이 싸워왔던 이유, 아라는 진우의 모든 이야기를 묵묵히 들었다. 그녀는 진우의 이야기에 공포를 느끼기보다는 그를 향한 깊은 이해와 존경심을 갖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가 얼마나 큰 짐을 지고 살아왔는지 깨달았다. 며칠 후 세상은 혼란에 빠졌다. 강철호와 관련된 모든 부패한 세력들이 줄줄이 체포되었고 수많은 고위 관료들이 자리에서 물러났다. 진우의 존재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었지만 그의 활약은 정의의 그림자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진우는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는 다시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하지만 진우와 아라는 더 이상 그들의 예전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의 작은 아파트는 더 이상 안전한 안식처가 아니었고 박바보라는 가면은 이미 벗겨진 뒤였다. 그들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야 했다. 우리 이 도시를 떠나요. 아라가 먼저 말했다. 아무도 우리를 모르는 곳으로 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요. 가면을 쓰지 않고. 당신이 정말 원하는 삶을 살아요. 나는 그 모든 것을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진우는 아라의 제안에 깊이 감동했다. 그는 그녀가 얼마나 강인하고 현명한 여자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녀는 그가 가장 나약한 순간에 나타나 그를 구원했고 그가 가장 강한 순간에 그의 곁을 지켰다. 진우는 그녀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조용히 짐을 쌌다. 그들의 아파트는 그동안의 행복과 고통, 그리고 평화가 공존했던 소중한 공간이었다. 진우는 오래된 작업복과 안경을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다. 더 이상 그 가면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이제 진정한 자신의 모습으로 살 것이다. 마지막으로 진우의 스마트폰으로 암호화된 메시지가 한 통 도착했다. 발신자는 호랑이.
오태훈이었다. 메시지는 단 한 문장이었다. 내가 올랐다. 행운을 빈다. 진우는 메시지를 읽고 조용히 웃었다. 그는 오태훈이 자신을 이해했다는 것에 안도했다. 그들은 이제 서로 다른 길을 걷겠지만 서로에 대한 존경심은 영원히 변치 않을 것이었다. 진우와 아라는 기차를 타고 도시를 떠났다. 그들의 손은 서로를 굳게 잡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낯선 풍경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불안 대신 새로운 희망이 가득했다. 진우는 아라의 머리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었다. 그는 용이었지만 그와 동시에 한 여자만을 사랑하는 평범한 남편이었다. 그의 삶은 더 이상 그림자 속에 존재하지 않았다. 그의 앞에는 밝고 눈부신 새로운 시작만이 기다리고 있었다.